여기 보이저호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 또 다른 탐사선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태양으로부터 무려 약 230억 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거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보이저호의 뒤를 따르게 될 이 탐사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인 외소 행성 탐사선으로서 총알보다 40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탐사선계에 떠오른 별 뉴 호라이즌소의 최신 근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뉴 호라이즌소가 어떤 탐사선인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06년 1월 19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주도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위치해 있는 케이프 카나베럴 공군기지 제41 우주 발사단지 애틀래스 V551 발사체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무게는 약 450kg이며 크기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정도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목표 전체는 명왕성과 그 위성들 카론, 히드라, 닉스, 케르베로스, 스틱스, 그리고 소행성 2014 MU-69, 다른 이름 울티마 툴레입니다. 뉴 호라이즌소의 발사 시 탈출 속도가 초속 16.26km인데 이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지구를 탈출한 물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작업으로는 명왕성의 위성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 표면의 지도 제작입니다. 또한 명왕성의 대기의 변화 연구와 대기에서 수소, 탄화수소 등과 같은 중성 기체를 찾고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606km로 명왕성의 무려 절반 크기에 달하는 카론에 존재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뉴 호라이즌소의 희망 작업 사항으로는 명왕성과 카론의 정확한 천체 물리량과 궤도를 측정하고 명왕성에 또 다른 위성이 있는지와 명왕성과 그 위성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사된 지 겨우 15년밖에 안 된 최신 탐사선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탐사선들에 비해서 최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탐사선에는 2개의 컴퓨터 시스템과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여분의 컴퓨터 2개 등 총 4개의 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명령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 Command and Data Handling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유도와 프로세서 통제 시스템 Guidance and Control Processor 시스템입니다. 탐사를 위한 대표적인 탑재 기기로는 로리, 펩시, 렉스, 그리고 RTG 등이 있습니다. 먼저 모노크롬 망원 카메라인 로리 LORRI Long Range Reconnaissance Imager는 고해상도 망원경이자 카메라 기능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천체를 관측함과 동시에 수집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및 고에너지 입자 분간군 제품군에는 2개의 기기가 포함되는데 그중 하나는 입자선 관측기 펩시 PEP-SSI Pluto Energetic Particle Spectrometer Science Investigation은 입자선 관측기 즉 분자 탐지기로서 이것은 명왕성으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여러 물질과 분자들을 감지하고 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명왕성에서의 태양풍 SWEP SWAP, Solar Wind Pluto이며 질소와 메탄 및 일산화탄소의 얇은 층인 명왕성의 대기와 태양풍의 상호작용 관계, 즉 태양풍이 명왕성의 대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사기의 통신 시스템 실험 장치인 REX, REX, Radio Science Experiment는 적금 천체가 갖고 있는 명왕성과 위성 카론의 대기의 온도, 압력, 밀도 등의 고유한 특정 대기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전지 RTG,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는 아주 적은 양의 플루토늄만을 가지고도 탐사선의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 호라이즌소호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사된 탐사선들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2006년 당시 발사될 때 기준으로 초속 16.26km,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고 시속 6만 km에 육박하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뉴 호라이즌스호의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이는 탐사선의 주요 임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애초 명왕성을 만나기 위한 탐사선이며 크게 2가지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지질과 지형 파악으로 그 대상은 명왕성과 명왕성의 위성 카론입니다.
카론은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606km로 명왕성의 무려 절반 크기에 달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명왕성의 표면 성분과 온도를 탐색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가 발사되기 이전까지 명왕성이라는 외속 행성은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탐사선이 방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감히 탐사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구로부터 명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48억 킬로미터로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4시간 30분이나 나아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탐사해야 하는 만큼 나사에서는 뉴 호라이즌스호의 속도를 극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 호라이즌스호의 전반적인 탐사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06년 4월 7일 화성의 궤도를 지났고 같은 해 11월 28일 아주 멀리서 명왕성을 희미하게 렌더링하면서 마침내 명왕성의 첫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뉴 호라이즌스호는 부푼 가슴을 안고 홀로 아주 먼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월 28일에는 초속 22.85km의 속도로 목성을 230만 km까지 근접하여 통과했고 2008년 6월 8일 토성의 궤도를 지나갔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구보다 명왕성이 더 가까운 지점까지 나아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명왕성과 그 위성들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 지구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벅차게 뛰는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2011년 3월 18일 22시 정각 탐사선은 천왕성의 궤도를 지났으며 2014년 7월 20일 명왕성으로부터 2.8AU까지 다가가 명왕성의 위성 카론을 촬영하여 그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탐사선은 2014년 8월 25일에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났고 2015년 3월 10일 마침내 명왕성으로부터 1AU,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까지 접근하였습니다. 2015년 4월 9일에는 하트를 품고 있는 명왕성을 컬러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15일부터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명왕성을 찍은 것보다 훨씬 고해상도의 선명한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같은 해 7월 12일과 13일 탐사선이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기 직전에 지구로 전송한 자료를 통해서는 우리는 명왕성에 관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그랜드 피아노 한 대만한 크기로 철저히 홀로 고독하게 마치 망망대해 속에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5년 7월 14일 저녁 8시 49분 57초 초속 13.78km의 속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인 대략 12,500km를 사이에 두고 드디어 목표였던 명왕성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지구를 떠난 지 9년 6개월 만의 일이었고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가 지구로 전송한 명왕성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탐사선이 촬영한 실제 명왕성의 모습들입니다. 이날 나사의 SNS에서는 화성의 탐사선 착륙 당시에 1억 조회를 기록했던 것보다도 훨씬 뜨거운 주목을 전 세계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10억 회가 넘도록 끊임없이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5년 7월 14일 12시 03분 50초경 초속 13.87km의 속도로 명왕성의 위성 카론으로부터 28,858km의 거리를 두고 근접 통과하며 명왕성의 다른 위성 히드라, 닉스,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를 촬영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11일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구로부터 60억 km가량 떨어진 지점을 비행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태양풍 영향의 경계면에서 거대한 수소벽이 존재함을 알려왔습니다.
태양 경계면의 가장 바깥 지점으로부터 추측되는 수소벽 신호를 뉴 호라이즌스호가 항해하는 도중에 측정한 것입니다. 이 벽은 즉 수소의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태양풍이 더 이상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여 성간물질이 태양풍에 막혀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수소벽의 신호는 과거 약 30년 전 보이저 1호와 2호가 측정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태양풍 영향의 경계에서 포착되기는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예 다른 우주 공간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8년 8월 수소벽 발견 이후 태양으로부터 약 30에서 50 AU 떨어져 있는 카이퍼벨트 지점을 향해 또 여정을 떠났는데 다음 목표는 카이퍼벨트 내에 있는 천체인 미지의 세계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울티마 툴레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린 끝에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9년 1월 1일 웃기게 생긴 소행성 울티마 툴레로부터 약 3,450km 떨어진 곳까지 근접 통과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뉴 호라이즌스호는 울티마 툴레 소행성을 촬영하였는데 사진 속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로웠습니다. 저것이 과연 소행성이란 말인가? 요상하게 생긴 것이 언뜻 보면 일명 눈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공 모양의 소행성 두 개가 세로로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소행성, 아니 붙어있는 하나의 소행성의 각 지름은 각각 14km와 19km이며 일부분은 약 1km 이상 정도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티마 툴레에는 크레이터, 즉 유성등이 충돌해 생긴 흔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도 뉴 호라이즌스호가 직접 촬영한 실제 울티마 툴레의 모습들입니다.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지구로 보내온 울티마 툴레를 연이어 분석한 결과 울티마 툴레는 무려 45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첫 순간을 마치 사진을 찍어 남겨놓듯이 그대로 담아 유지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탄생했던 그날 그 순간 소행성이 만들어지고 서로 합쳐졌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행성이 되지 못한 얼음 조각과 암석 잔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했고 그 결과 지금 울티마 툴레를 구성하고 있는 소행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중력으로 인해 이 소행성들이 서로 이끌리며 돌다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충돌하게 되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세로로 합쳐져 마치 눈사람을 닮은 지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나사의 연구진들은 앞으로 태양계 초기의 환경이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을지 파악할 계획이며 이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계속해서 수집하여 보내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 울티마 툴레의 표면 구성 성분이나 형태 그리고 지형 등의 분석이 밑바탕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모았던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뉴 호라이즌스호는 초속 14.09km의 속도로 궁수자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2019년 울티마 툴레를 거친 이후 2021년 4월 17일 12시 42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거리 75억 km, 즉 50 AU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무려 7시간이나 걸리는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홀로 외롭게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 호라이즌스호의 위치로부터 태양의 밝기는 마이너스 18.5 등급 정도입니다. 태양권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뉴 호라이즌스호는 과연 지구와의 통신은 제대로 잘 되는 걸까요? 당연히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통신하는 데 그만큼 상당한 수고가 필요해집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와 연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거 2006년 초 불과 몇 분에서 현재는 지구의 통제팀이 확인하고 수신하기까지 무려 7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탐사선과 지구와는 과연 어떻게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지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 DSN (Deep Space Networ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든 지구와 탐사선과의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DSN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직진성이 강한 극초단파를 사용하고 있는 DSL은 탐사선과의 통신과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름 30에서 70m의 거대한 안테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의 캔버러,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X밴드 8에서 12GHz를 이용하여 지구와 교신하게 됩니다. 탐사선에서 보내는 전파는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100만 킬로미터 이상 더 넓게 퍼지게 되는데, 이 약한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섭씨 영하 273.15도인 절대온도 0켈빈에 가까운 상태에서 작동하는 리시버가 신호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DSL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탐사선으로부터 보내온 이러한 작은 디지털 신호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된 종합 데이터 정보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현재의 우주통신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빛을 쏘아 통신하는 기술인 우주공간과학통신 시스템 검증이 완료되면 기가바이트급의 고속 우주통신이 실현될 것이며, 더욱 업그레이드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초고속 우주통신 시스템인 레이저 통신 릴레이 실증 시스템의 개발이 성공된다면 지금의 무선 전파 시스템보다 수천 배 빠른 통신이 가능해져 우주통신 분야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 호라이즌스 5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람의 뼈가루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윌리엄 톰보의 유골 일부가 캡슐병에 담겨진 채로 선체의 데크 밑에 부착되어 있는데, 얼핏 들으면 조금 섬뜩한 느낌도 듭니다만 저 세상에 있는 톰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비록 세상을 떠난 후이긴 하지만 살아생전 자신이 발견했던 명왕성의 모습을 결국엔 직접 마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왕성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하트 모양 구조가 그를 반겼을 것입니다. 이 하트 구조는 대략 1590km의 크기로 매우 거대하며 명왕성에 존재하는 가장 눈에 띄는 지질 구조이고, 그 지역의 명칭도 발견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바로 톰보 지역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친하면서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젊은 선수인 LA 다저스의 1988년생 클레이튼 커셔라는 투수의 할아버지의 동생, 즉 작은 할아버지가 바로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뉴 호라이즌스 5가 보이저 1호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탐사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성간 우주의 다른 탐사선을 포착한 사례는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뉴 호라이즌스 5가 해냈습니다. 물론 보이저 1호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봤을 땐 우리의 맨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했지만, 나사의 전파 추적으로 인해 보이저 1호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려 50AU라는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보이저 1호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앞으로 카이퍼 벨트의 우주 환경과 태양풍, 다른 카이퍼 벨트 물체나 천왕성, 해왕성과 같이 멀리 있는 행성들에 대한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이렇게 카이퍼 벨트를 탐사한 후 현재 보이저호가 항해하고 있는 성간 우주를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탐사선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구로부터 전송해 보낼 계획이며, 이런 앞으로의 탐사를 차질없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2030년대 후반까지는 뉴 호라이즌스 5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탐사선 시스템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초속 16.26km의 속도로 그 어떤 물체보다도 지구를 빠르게 탈출했지만 절대로 보이저 1호나 2호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가 100AU를 지나칠 때에는 초속 13km 정도로 나아갈 것이며, 보이저 1호는 토성과 타이탄을 근접 통과하면서 스윙바이를 통해 추가적인 중력의 도움을 얻어 100AU를 지나쳤을 때는 초속 17km로 운행하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가 계속 생존하여 작동이 잘 된다면 보이저처럼 태양권 외곽을 샅샅이 탐사할 계획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양권 덮개와 태양 경계면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라면 뉴 호라이즌스 5는 2047년경에 태양 경계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도 뉴 호라이즌스 호가 아무런 탈 없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권 너머 성간 공간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 탐사선 파커호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산소.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 즉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강렬한 빛과 대략 6000켈빈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온도 때문에 지금까지 태양에 가까이 근접해 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깝지만 알 수 없는 비밀 가득한 별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리로부터 가장 가깝지만 미지의 별인 태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탐사선을 발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 탐사선 파커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커 태양 탐사선 PSP, Parker Solar Probe란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입니다. 탐사선 파커라는 이름은 유진 뉴먼 파커 박사의 이름에서 따왔고 1927년생인 그는 미국의 태양 천체 물리학자로 약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탐사선에는 파커 박사의 사진과 함께 그의 논문이 들어있는 메모리 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메모리 칩에는 Let's see what lies ahead, 앞으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파커 박사의 포부와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파커호는 약 3년 전인 2018년 8월 11일 새벽 3시 53분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 문제가 발견되었고 결국 나사는 발사 1분 55초를 남겨두고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나사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커 태양 탐사선의 발사가 연기되었으며 그 다음 발사는 8월 12일 오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어서 파커호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우주로켓 제조기업 ULA도 24시간 후에 예정대로 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과연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할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를 한몸에 봤던 파커 태양 탐사선은 다행히도 2018년 8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파커호는 무게 685kg, 길이 3m의 크기로 2018년 11월까지 총 3달 동안 태양을 향해 열심히 날아간 후 7년 동안 태양의 궤도를 공전하면서 직접적으로 태양을 탐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커호는 빠른 속도로 날아간 끝에 발사 2달 후인 2018년 10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4분에 태양 표면으로부터 약 4,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이 4,300만 킬로미터라는 수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기록을 깼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역사상 태양에 가장 근접했던 탐사선의 기록은 독일과 미국이 1976년 공동으로 제작했던 헬리오스 2호의 4,30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헬리오스 2호 이후로 무려 42년 만에 그 기록이 깨진 것입니다. 또한 파커호는 이날 12시경 시속 약 24만 7천 킬로미터로 태양 중심 속도의 역대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는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 DSN, Deep Space Network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 DSN이란 우주선이 지구와 통신하는 매개체인 우주통신기지입니다. 파커 탐사선 프로젝트의 매니저인 앤드 드로즈먼은 파커호의 도저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파커호는 태양을 향해 인류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파커호가 태양을 마주하게 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된다고 파커호를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파커호의 목적지는 태양 표면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이며 앤디 드로즈먼의 말처럼 이는 역사상 가장 가깝게 태양 대기층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만 보아도 당장 한여름날에는 뜨거운 햇빛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인데 매우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파커호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압력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파커호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목표인 태양 표면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의 지점은 놀라지 마십시오. 섭씨 1200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파커 탐사선이 이와 같은 높은 온도에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핵심은 태양열 방패,
즉 열 차폐막 장치인 TPS (Thermal Protection System입니다. 섭씨 최대 16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탄소 소재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작되었으며, 놀라운 것은 TPS의 지름이 2.4m, 두께가 11.5cm, 무게는 겨우 72.6kg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벼움과 동시에 높은 온도에 잘 견디는 탄소의 특성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시속 70만 km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비행해야 하는 특성상 TPS의 무게를 최소로 줄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폐막을 통해 파커 탐사선의 내부 온도는 대략 29도에서 30도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며, 전자기기는 이 온도 안에서라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 차폐막 장치가 섭씨 1650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었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열과 온도의 차이를 따져봐야 하는데, 먼저 열은 입자가 운반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며, 온도는 그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온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태양 대기 안의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면 입자의 밀도는 낮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적어서 파커호에 열이 생각만큼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TPS가 파커 탐사선의 부품과 장치를 모두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파커호의 패러데이 컵은 TPS의 보호밖에 있는 장치 중 하나인데요. 패러데이 컵이란 태양풍으로부터 나오는 이온과 전자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로 열 차폐막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몰리브덴 합금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섭씨 약 2349도로 녹는 점이 형성되어 있고, 파커호 밖으로 노출된 전선 또한 니오뷴 소재로 제작되어 섭씨 2468도 수준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얻는 태양 전지판에도 철저한 냉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파커 탐사선이 발사되는 동안 열 탱크와 다른 두 개의 냉각 장치는 냉각수를 얼어있는 상태로 최대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냉각 펌프는 냉각수를 순환시키게 되고, 순환된 냉각수로 인해 태양 전지판의 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파커호의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니콜라스 폭스는 이와 같은 냉각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여태껏 태양을 향해 탐사선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태양열로부터 본체를 보호해줄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커호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이런 냉각 시스템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말만 들어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불가능할 것만 같던 태양 탐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이 되었다니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기술의 개발이 왜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준 역사가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파커 태양 탐사선이란 무엇인지 대략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2018년 8월에 발사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탐사 업적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 관한 탐사 업적입니다. 파커 탐사선은 총 3회에 걸쳐 태양에 근접하였는데, 이 중 250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던 1회차와 2회차의 근접 탐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발사된 지 약 1년 후인 2019년 12월 온라인상으로 먼저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탐사는 극적인 태양풍의 모습인데,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풍은 한결같이 변함없어 보였지만 파커호가 태양 가까이에서 관측한 태양풍은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근처의 전기장들을 관측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학장비인 필즈를 이용해 확인해 본 결과, 태양풍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갑자기 획획 역전되어 바뀌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스위치백이라고 명명했으며,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현상은 수성 궤도로부터 또한 몇 초에서 수분에 걸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스위치백 현상은 앞으로도 수집될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더 확실하게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풍 속 먼지 감소 포착입니다. 파커호는 태양으로부터 약 112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먼지가 줄어드는 역사상 최초의 증거를 수집했는데, 광역 이미지 장비인 WISPR, The Wide Field Imager for Solar Probe를 통해 그 당시 측정했던 위치에서 한 개 지점이었던 640만 킬로미터까지 먼지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줄어든 속도를 생각할 때 태양으로부터 약 300만에서 5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는 먼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으로 연구진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 주변에서 고열로 인해 우주의 먼지가 가스 형태로 바뀌면서 태양 주변에 먼지 없는 곳이 만들어진다는 가설을 거의 100년 만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뜻깊은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측은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고에너지 입자는 우주 기상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태양이 전자와 이온 등 아주 작은 입자를 무려 빛에 가까운 속도로 방출함과 동시에 고에너지 입자 폭풍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파커 탐사선은 고에너지 입자 측정 장비를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에너지 입자 방출을 여러 건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출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흔적이 우리 지구나 주변 위성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 측정 장비는 드물긴 하지만 무거운 원소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형태의 입자 폭발 현상도 관측하여 전송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고에너지 입자가 더 잦은 빈도로 방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고에너지 입자 폭풍은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 불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지구까지 빠르게 도착하여 우주 비행사와 위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우주 탐사를 이어나갈 인류에게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자세하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성에 관한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탐사선인데 왜 금성 자료를 수집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파커호가 금성을 거친 후에 태양의 근접 궤도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양의 중력은 너무 강한 나머지 곧바로 직행하여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금성을 총 7차례 플라이바이, 즉 스윙바이 하면서 중력도움을 얻은 후 태양 근접 궤도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때 플라이바이, 다른 말로 스윙바이 또는 슬링샷, 우리말로는 중력도움이란 행성 등의 천체 옆을 통과하면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궤도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중력도움을 얻어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성 탐사 업적은 플라즈마 관측입니다. 2020년 7월 파커 탐사선은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금성의 상부 전리층이 플라즈마 입자를 더 많이 생산하며, 이와 반대로 태양이 덜 활발할 때는 플라즈마가 적어진다는 관측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태양의 활동에 따른 플라즈마의 차이는 과학자들이 이미 옛날부터 추측했던 현상인데, 예측에 따른 이 오랜 가설을 직접적인 금성 탐사를 통해 파커호가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의미 있는 관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커호는 금성을 도는 동안 대기권 상층부를 통과하며 자연전파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이 소리는 파커호가 우리에게 보내온 금성 상부 전리층의 실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거의 30년 만에 금성 대기를 직접 측정해 얻은 것이며, 금성과 지구가 왜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성의 모습 촬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0년 7월 11일 세 번째 금성 플라이바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파커호의 광역 이미지 카메라 WISPR, The Wide Field Imager for Solar Probe를 작동시켜 금성의 근접 모습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태양과 금성을 오가며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파커 태양 탐사선. 과연 파커호는 우리에게 태양의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전해줄까요? 파커호가 수집하고 관측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태양을 둘러싼 코로나의 비밀과 태양풍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왜 태양 표면보다 코로나가 수십만 배 이상 더 뜨거운지, 태양풍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파커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게 된다면 우주의 기상 정보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태양풍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파커호는 이를 위해 태양주위를 총 24바퀴 순회한 뒤 3, 4년 후인 2024년에서 2025년쯤이 되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게 되고, 이후에는 스스로 태양 속으로 들어가 장렬하게 산화될 예정입니다. 제작에만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의 제작비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파커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함께 빚어낸 아름다운 기술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무 명칭이 태양의 닫기인 만큼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풀어 우리의 손에 태양의 비밀 열쇠를 쥐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뜨겁고 거대한 가스덩어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태양의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호입니다.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으로서 새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성을 서양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금성을 각각 미의 여신을 칭하는 단어나 유일신이자 진리로 모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체로 인지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140일 정도 적은 약 225일 주기로 태양을 돌고 있으며, 지구의 시간으로 따졌을 때 금성에서의 하루는 무려 117일이나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전과 자전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밝을 때의 겉보기 등급은 약 -4.7 등급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밝은 수준이냐 하면 태양과 달 다음으로, 즉 밤하늘에서 태양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밝은 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금성을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성의 표면은 짙은 황산구름으로 아주 두텁고 자욱하게 깔려 있으며, 평균 온도는 섭씨 약 464도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말보다도 더 심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 관측하는 일이 웬만한 행성들에 비해 쉽지 않은 셈이죠. 대기마저도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거의 주를 이루고 질소와 수증기는 아주 조금 들어있는 정도이며, 대기압은 지구의 무려 90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겁고 건조하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반전 가득 금성을 대체 어떻게 탐사해야 할까요? 아니, 탐사를 했던 적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탐사선은 과연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협정세계시 기준으로 2005년 11월 9일 새벽 3시 30분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 ESA의 최초 무인 금성 탐사선입니다. 발사 당시 중량은 1270kg이었고 발사된 장소는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발사되었는데, 그것은 금성의 온실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금성 대기에 직접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금성의 대기를 돌면서 관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성의 표면 특성과 대기, 구름, 그리고 플라즈마 환경을 연구하여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지녔었던 초기 행성 단계에서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기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예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탐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지구의 기후변화 연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했던 마젤란호가 과거의 금성 대기권에서 추락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마젤란호가 추락한 지 12년 만에 처음 발사된 무인 금성 탐사 우주선입니다. 2억 2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14억가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인데요. 과연 발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행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금성의 대기 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 계획되었던 비너스 익스프레스호의 임무 기간은 9년 2개월 9일이었고, 그렇게 발사된 지 5개월이 지나 2006년 4월 11일 아무런 탈 없이 금성 궤도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2일 적외선으로 포착한 금성의 남극지대 사진을 처음으로 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종 목적 궤도까지 약 2개월 동안 궤도 수정을 여러 번 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학 탐사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지구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금성에서 약 500일, 즉 1년 5개월가량 머무르며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 궤도에 도달한 이후부터 관측 임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너스 익스프레소호는 금성의 궤도를 돌며 관측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첫 번째는 대기의 온도와 대기압에 대해 밝혀냈는데, 탐사 결과 금성의 대기 온도는 평균 섭씨 약 464도였습니다. 이는 납도 녹일 수 있는 수준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표면에 도달한 태양광선을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인 구름과 대기가 흡수해서 가둬놓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성의 대기압 역시 지구의 무려 9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극악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금성에 인간이 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행성의 매력적인 이름과 겉모습과는 달리 환경은 마치 지옥의 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리케인 관측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소호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금성의 남반구에서 포착하였는데, 그 규모는 길이가 무려 1900km, 높이는 21km로 굉장히 거대하며 지구에서 가장 큰 허리케인의 4배에 이르는 스케일입니다. 세 번째로 용암 탐사입니다. 붉게 보이는 금성 표면의 대부분이 용암과 화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질활동이 아주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약 250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용암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네 번째로 바다의 존재 흔적 관측입니다. 우선 금성의 대기 구성 성분을 관측하던 중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어쩌면 과거 한때 금성의 바다나 대량의 물이 존재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쩌면 머나먼 과거에는 금성에 마치 우리 지구처럼 바다가 존재했고 생명체 역시 서식했었을지도 모른다는 매우 중요한 단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은 금성의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되어 사라져버린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질의 자료와 정보들을 탐사하고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때론 목숨을 감수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이 에세이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비너스 익스프레소호는 목숨을 걸고 두터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관통한 상태로 약 한 달이 넘게 고도 130km 부근을 하강 비행했으며 이후 다시 15일 동안 고도 460km까지 상승했습니다. 탐사선의 임무 총책임자인 호칸 스베덴 박사는 이번 침투 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금성대기에 깊게 다이빙한 것이었다며 마치 미지의 영역을 탐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관심거리가 되어왔던 금성의 약한 자기장의 존재를 탐사하고 저층 대기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침투 작전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대기 감속, 즉 에어로 브레이킹 기술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결함들이 탐사선 본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탐사선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심지어 약 4개월 뒤인 2014년 11월 28일경에는 통신 자체가 두절되어 버리는 탓에 명령체계가 먹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통신 두절 사건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인 2014년 12월 16일에 비너스 익스프레소호의 모든 임무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인 애덤 일리엄스는 이 발표를 통해 아직까지는 비너스 익스프레소호가 유독가스가 자욱하게 퍼져 있는 금성 대기 속을 계속해서 비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어 불길에 휩싸인 채 연소하고 말 것이라고 탐사선의 결말을 말했습니다. 9년간 우주에서 열심히 금성을 탐사했던 비너스 익스프레소호는 그렇게 2014년 겨울 과학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깊게 연구해야 할 금성의 수수께끼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소호의 임무를 담당해 총관리했던 호칸 스베덴 박사는 금성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렇게 완수되었고, 이제 남은 일은 자료 분석이라며 앞으로 못해도 수년은 넘는 시간 동안 비너스 익스프레소호가 우리에게 안겨준 이 소중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금성의 대기권에서 어떤 현상들이 무슨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규명하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머나먼 미래에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상하는 컴퓨터 모델을 제작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소행성 탐사선 딥스페이스 1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온 엔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차세대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온 엔진은 여러 SF 장르 영화나 드라마 등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것 중 하나이며 플라즈마 엔진을 포함한 다른 차세대 엔진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온 엔진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력입니다. 먼저 아르곤이나 제논과 같은 추진체를 이온화, 즉 플라즈마화 시키게 될 경우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 전하를 띤 이온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전기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인데, 이를 전기장 안에서 가속시킨 후 생겨나는 반동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의 작동 원리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력의 성질을 이용하여 향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분사되는 그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온 엔진이 우주선에도 탑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인류 최초 이온 엔진 우주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하야부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1998년에 발사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심작 딥스페이스 1호가 최초였습니다. 딥스페이스 1호는 과연 어떤 우주선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딥스페이스 1호는 1998년 10월 24일에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 의해 소행성 탐사의 임무를 띠고 발사된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최초로 이온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덕분에 딥스페이스 1호는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고 그 크기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렇게나 작고 그래서 당연히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딥스페이스 1호는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주를 항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탐사선이 가성비 넘치는 효율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온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기존 엔진들은 먼저 연료를 산화시킨 다음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가스를 추진력으로 삼아 전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탐사선 무게의 무려 약 95% 정도를 전부 연료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이온 엔진은 기존 엔진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효율을 낼 수 있고, 비활성 기체 원소인 제논이온이 자기력을 띠게 되면 점점 가속함에 따라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단 탐사선의 질량 때문에 가속하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려서 완전한 효율을 내려면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며 1년 뒤에는 초속 3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온 엔진을 장착한 딥스페이스 1호는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딥스페이스 1호는 발사된 지 약 9개월 만인 1999년 7월에 소행성 1992KD에 접근하였는데, 이 소행성은 국제천문연맹에 의하여 지구 근접 소행성 NEA (Near Earth Asteroids)로 분류되었습니다. 소행성 1992KD는 미국의 팔로마산 천무대팀이 1992년 5월 27일에 관측하여 처음 발견하였으며 지름은 약 2에서 5km 정도에 달합니다. 딥스페이스 1호는 1992KD의 약 10km 거리까지 가까이 접근하였고, 이 소행성은 어떤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크기와 모양은 또 어떠한지, 표면에는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소행성 1992KD 관측 임무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 목표인 보렐리 해성을 향해 이동하였고,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2001년 9월에 마침내 도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렐리 해성은 지구로부터 약 1억 3,700만 킬로미터가량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탐사선은 2,156km까지 가까이 다가갔고, 보렐리에 마치 볼링핀과 닮은 모양의 핵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하였고, 해성의 지름이 대략 8km 정도에 달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딥스페이스 1호는 무려 6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주를 항해하였고, 마지막 순간 탐사선의 수명이 다했을 땐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딥스페이스 1호가 수행했던 소행성과 해성에 대한 근접 탐사 임무들은 소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의 일부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초기 과정에 대한 추정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온 엔진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신시켜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딥스페이스 이론은 우주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소행성과 해성 탐사의 다양한 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은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이언스호입니다.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아름다운 행성 토성. 여기 태양계의 보석 토성의 비밀을 벗겨줄 탐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시니 하이언스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시니 하이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에 발사된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토성 탐사를 목적으로 개발된 공동 무인 탐사선으로 미국과 유럽이 함께 기획한 결과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무려 약 3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의 비용이 투자되었으며 유럽의 16개국과 미국이 함께 운영팀을 꾸려 카시니호의 전반적인 설계와 제작, 그리고 정보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카시니 프로젝트에는 한 개의 우주선이 아닌 총 2개의 우주선, 즉 하나의 궤도선과 하나의 탐사선이 존재하는데요. 탐사선이 천체에 내려 탐사 업무를 할 동안에 궤도선은 천체를 선회할 것입니다. 이 우주선을 개발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가 이 둘을 통틀어 SOTP, Saturn Orbiter Titan Probe라고 직접 이름 지어 부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첫 번째로 나사의 카시니 궤도선, 그리고 두 번째 ESA의 하이언스 탐사선으로 분류됩니다. 카시니 궤도선의 이름은 이탈리아 프랑스계 출신의 천문학자인 카시니의 이름을 딴 것인데, 카시니는 토성의 고리와 위성 4개를 처음으로 발견한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A에서 개발한 타이탄 탐사선 하이언스호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발견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스티안 하이겐스의 이름을 따서 탐사선의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런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7년 10월 15일에 미국 케이프 카나베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으며 약 7년이라는 짧고도 긴 항해 끝에 2004년 7월 1일 드디어 토성궤도의 문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쾌한 소개와는 달리 카시니호는 세상에 탄생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먼저 토성 탐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최초로 제안된 시기는 1982년인데 이에 토성 궤도선과 타이탄 탐사선을 하나로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합동 프로젝트가 언급되어 나사의 태양계 탐사위원회 주도하에 1983년 드디어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ESA와 나사는 1년 뒤인 1984년부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문제가 대두되어 끝내 채택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그렇게 한참 진행 중이던 연구를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즈음하여 대충 이쯤에서 끝내자는 합의를 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것만 같았던 프로젝트는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되는데 1983년 6월 1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에서 우주비행을 시작한 최초의 미국 출신의 과학자이자 우주비행사인 셀리 라이드가 1987년에 작성한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 비스무리한 보고서인 리더십과 미국의 미래 우주비행사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눈에 띌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카시니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과 유럽의 합동 프로젝트 과정 중에선 작은 논란거리도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과학자들이 유럽 과학자들의 견해를 일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사이의 경쟁적이면서도 적대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되게 되었고, 이를 완화시킬 만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책이 바로 공유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로 얻는 정보와 기술을 똑같이 공유하자는 제안 말입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은 소련 항공우주국 RSA와 더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유럽 항공우주국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는데, 이유는 바로 소련에 대한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국 간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카시니 하이언스 프로젝트가 1992년과 1994년에 미국 의회로부터 비판을 받긴 했지만 유럽이 자금을 이미 지불하여 개발에 착수한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중지하게 되면 그 실망감은 항공우주 분야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한 끝에 겨우 미국 의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 의회의 자금 규제로부터는 두 항공우주국이 서로 비용을 분담한 덕분에 그나마 1994년 이후 정치적인 비판은 피할 수 있었지만 1997년 카시니호를 발사하기 전까지 이번엔 시민단체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발사 시 대기 환경 오염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시비는 기본이고 법적 기소를 통해서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발사된 카시니 하이언스호,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길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사되었던 걸까요? 우선 탐사선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성 고리의 원리와 입체적인 구조 등을 탐색합니다. 두 번째로 토성을 돌고 있는 여러 위성들의 지형과 표면 성분의 역사를 조사합니다. 세 번째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암흑물질의 근원과 특성을 탐색합니다. 네 번째로 토성 자기장의 원리와 입체적인 구조를 조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성 대기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층과 특성을 관찰합니다. 여섯 번째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구름과 안개가 시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조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표면을 직접 관측하여 지도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카시니호의 발사 시점부터 시작하여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1997년 10월 15일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어 우주를 항해하면서 총 3번의 플라이바이, 즉 중력도움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998년 4월 26일과 1999년 6월 24일 총 2차례에 걸쳐 금성을 플라이바이 합니다. 플라이바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인데 당시 태양 중력 때문에 영 제 힘을 내지 못하고 태양계 중심으로만 한없이 이끌리고만 있던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이 금성 플라이바이 덕분에 목성과 화성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소행성대까지 갈 충분한 가속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99년 8월 18일 새벽 3시 38분에 지구와 플라이바이 하였습니다. 지구를 플라이바이 하는 시점에서는 탐사선은 달과 무려 37만 7천 킬로미터 거리까지 근접할 수 있었으며 역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달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성의 중력도움으로도 목성 궤도에 진입하였고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00년 1월 23일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소행성 벨트를 통과하여 소행성 2685 마스루스키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가까이 근접한 거리는 불과 160만 킬로미터였다고 하니 비교적 선명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후인 2000년 12월 30일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세 번째 목성 플라이바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목성 플라이바이는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약 2만 6천 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는데 그것들은 목성의 옅은 고리와 위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목성 플라이바이를 하고 난 직후인 2001년 1월 1일 카시니 하이언스호의 눈에 띄어 촬영된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인 이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오는 마치 썩은 계란 노른자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성의 대기권에서는 특별한 기상현상 하나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목성의 대적반만큼이었습니다. 목성의 대적반의 크기는 매우 거대한데 어느 정도냐면 지구 크기의 행성 하나 내지 두세 개는 그냥 단번에 삼켜버릴 규모의 거대함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이 현상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를 통해 극관을 중점으로 소용돌이가 발생하며 고위도의 무늬와는 반대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성 플라이바이 이후 2004년 6월 30일 탐사선은 드디어 목적지인 토성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는 이후 상당히 많은 토성의 위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약 한 달 반 뒤인 8월 16일에는 메토네와 팔레네를 그리고 2004년 9월 9일에는 임시명칭 S-2004S3, S-2004S4를 발견하게 되고 토성의 고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약 2달 뒤인 2004년 10월 21일에는 폴리데우케스와 임시명칭 S-2004 S6를 발견하며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마지막으로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카시니오에 탑재된 하이언스 탐사선이 분리되어 마침내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착륙하게 됩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과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위성 중 하나인데 유일하게 대기층 성분이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 40억 년 전의 지구의 초기 환경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약 3주간의 비행 끝에 2005년 1월 14일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권 진입에 성공하게 되며 이후 하이언스 탐사선은 타이탄의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연속하여 수집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이언스호가 따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카시니 하이언스호가 아닌 카시니호로 불렸는데 카시니호는 토성과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타이탄의 많은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카시니호는 가장 먼저 타이탄과 토성의 또 다른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물은 생명체 서식 가능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에 이어서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표면 얼음 밑에 커다란 바다가 있고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타이탄에서 발견된 바다와 호수는 액체 탄화수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곳에도 어쩌면 미생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시니호는 총 600GB 분량의 방대하고도 유의미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했고 이렇게 주요 임무를 모두 완료하고 난 후 쉴 틈도 없이 연장 임무의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장 임무는 바로 이코녹스 미션이었는데요. 이 임무는 토성의 추춘기인 2009년 8월에 맞추어 토성을 아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2010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연장 임무는 솔스티스 미션이라고 나사는 2010년 2월 3일에 발표하였는데 이 임무는 카시니호의 탐사 작업을 6년 반가량 추가로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었고 계획에 따라 카시니는 토성을 무려 155번 공전하고 타이탄은 54차례, 엔셀라두스는 11차례 근접 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4월 29일 토성의 북극에서 대기의 소용돌이를 관찰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과 같았으며 이것은 지구의 일반적인 허리케인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19일에는 토성 대기 위에서 바라보는 지구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카시니호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4억 4천만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30일 이날은 매우 의미 있는 기념일인데요. 바로 카시니호가 토성 궤도에 진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카시니호는 그랜드 피날레라는 이름의 드디어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에 약 3년 뒤인 2017년 4월부터는 토성의 고리와 고리 사이를 최고 시속 12만 킬로미터로 빠르게 통과하며 탐사 목적 중 하나였던 토성 고리의 기원과 성분을 조사함과 동시에 내부 모습도 함께 촬영하였습니다. 토성의 고리 탐사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토성고리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토성고리는 애초에 암석 파편이나 얼음 조각과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탐사선이 진입하게 될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카시니호는 모으고 모아서 즙을 짜듯이 2017년 9월 15일에 마지막 임무까지 무사히 완수했고 토성 대기권에 대해 조사한 정보들을 모두 빠짐없이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카시니호는 이제 아쉽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시니호의 연료가 거의 다 소진되어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나사는 카시니호를 산화시키기로 결단 내리게 되었고 카시니호는 발사된 지 20년 후인 한국시간 2017년 9월 15일 20시 55분 토성 대기권에 마치 다이빙하듯 뛰어들어 뜨거운 열에 휩싸인 후 불타서 소멸되었습니다. 카시니호는 그렇게 파괴되어가는 순간의 와중에도 최종 고장나기 직전까지 토성의 대기를 분석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직전까지 모든 걸 내주었던 카시니호는 20년이라는 수명 끝에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안겨준 채 토성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장렬한 산화라는 과정이 슬프긴 하지만 혹시 지구로부터 우주선에 딸려온 무언가가 탐사 천체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천체를 오염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만약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나 타이탄에 그대로 추락하여 잔해가 그곳에 머물게 된다면 선체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구 미생물이나 핵연료에서 발생한 플루토늄 방사성 물질이 천체의 환경을 그대로 오염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토성 공전 탐사선인 카시니 하이언스5는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교훈을 안겨주고 마지막까지 토성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우주의 환경을 생각하며 순결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최첨단의 차세대 토성 탐사선은 또 언제 출시될지 기대해보며 토성과 그 위성들의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 탐사선입니다.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행성인 화성. 이 화성을 탐사하고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우주 역사상 어떤 우주선들이 발사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화성으로 보내진 수십 개의 탐사선 중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마스 패스파인더, 마스 오디세이 그리고 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입니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996년 11월 7일 발사시켰습니다. 우주선의 총 무게는 1030.5kg이며 많은 관측 장비를 싣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발사된 지 약 10개월이 지나 1997년 7월 11일에 화성 궤도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베이어는 화성에 대한 어떤 탐사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성 표면의 특징과 지질학적 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기. 둘째, 화성의 모양과 지형, 그리고 중력장 탐사 후 특정하기. 셋째, 표면의 광물과 얼음, 암석의 구성과 분포,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특정하기. 넷째, 화성 대기의 열 구조와 기후 감시하기. 다섯째, 자기장의 특성 결정하기. 여섯째, 화성의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런 조사 임무 말고도 새로운 과학기술과 첨단 장비를 시험하는 임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임무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어떤 일정에 맞추어 탐사를 진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사선은 발사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1997년 9월 11일에 이르러 화성 궤도에 드디어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궤도 탐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주선은 고도를 약 110km 부근에서 화성 대기 상층 경계로 낮추기 위해 에어로 브레이킹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에어로 브레이킹이란 우주선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대기를 통과할 때 생기는 마찰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통 탐사선이 행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행성의 주위를 빙빙 돌거나 표면에 착지하려면 감속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감속 과정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관측 장비들을 실어도 모자를 판에 연료를 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에어로 브레이킹의 중요성 이젠 아시겠죠? 그렇게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의 속도는 대기권의 저항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었고 이 느린 속도로 인해 고도 역시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약 한 달이 지날 무렵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바로 행성의 대기압이 우주선에 실린 두 개의 태양 전지판 중 한 개를 뒤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지판은 약간의 손상을 입혔으며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대기권 바깥으로 인공위성 탐사를 올려야 했고 새로운 계획을 짜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비를 잘 넘긴 서베이어는 2003년까지 약 6년 정도는 주로 확장 임무, 릴레이 임무 등 전반적으로 주어진 임무 수행에 포커스를 맞추어 탐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30일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이 착륙하고 난 후에 첫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바퀴 자국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스피릿이란 2003년 6월 10일 나사에서 발사한 탐사 로봇으로 비록 2010년 3월 22일에 마지막으로 교신한 이후 통신이 두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소저너 이후 두 번째로 성공한 탐사선이며 화성의 물 존재 여부와 암석 그리고 토양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스피릿의 이동 경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04년 12월 1일 다시금 서베이어 임무는 시작되었고 2005년 4월에는 2개의 마스 오디세이 우주선과 1개의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을 포착했는데 이 촬영으로 인하여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최초로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궤도에 있는 또 다른 우주선을 직접 사진에 담은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3월 화성에 도달한 나사의 정찰 위성과 함께 화성의 기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발사될 예정이었던 피닉스 우주선과 큐리오서리 탐사선의 착륙 가능 장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지 않은 소식 한 통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2006년 11월 2일 우주선과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버리고 만 것인데요. 태양 전지판 방향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했던 탓이었습니다. 3일 후인 2006년 11월 5일 우주선이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약하게나마 감지되긴 했지만 결국 신호는 끊겨버리고 맙니다. 이로부터 16일이 지나고 2006년 11월 21일 나사는 이대로 우주선과의 통신이 아예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2007년 4월 13일 나사는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 추측한 예비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의 결함이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래로 쭉 통신이 끊겨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베이어는 대단한 우주선이었고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서베이어는 남극에서 북극까지 거리를 무려 1시간 안에 이동했으며 약 2시간에 한 번꼴로 화성 주위를 돌았고 그렇게 10년이란 시간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베이어는 화성의 지표면이 변화하는 모습을 24만 장이 넘도록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화성에서의 시간 기준으로 약 5년간의 변화를 담은 셈입니다. 이 사진들은 최근 화성에 물이 흘렀었던 흔적을 포함하여 극빈관에 발견된 복잡한 지형과 고대 태조감의 양상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이를 통해 훗날 발사될 화성 탐사선의 관측 및 탐사 대상이 될 만한 지역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베이어는 굉장한 업적을 세운 셈이죠. 먼지 악마, 더스트 데블은 쉽게 말해 해오리 바람인데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이 점점 가열되면서 위쪽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저 해오리 바람일 뿐인데 왜 저렇게 어마무시한 이름을 붙이냐고요? 바로 먼지 악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섬뜩한 무늬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구잡이식으로 긁어 뜯은 것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선들이 엉켜있는 형태인데 사실 이 흔적은 먼지 악마가 직접 남긴 건 아니고 지표면에 원래 쌓여있던 밝은색 먼지들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화성 지표면에 본래 색인 어두운 색이 드러나 생긴 모양입니다. 지구에서도 이런 먼지 악마가 발생하긴 하는데 화성에서만큼 규모가 커다랗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베이어는 이 말고도 화성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화성 남반구에 있는 분화구 두 지역을 각각 1999년과 2004년, 2001년과 2005년에 촬영했는데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에는 없었던 긴띠 모양의 밝은색 자국이 생긴 겁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이 흔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3, 4년 전 액체 상태의 물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서 생긴 것이라 설명했고 지진이나 운석 충돌로 인해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방출되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때 지하수는 약 400에서 500m 정도 지표면을 흐르다 증발되거나 아예 스며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화성에는 정말 어딘가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베이어는 다방면적인 관측과 함께 의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큰 심혈을 기울여 성공했고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해 늘 가지고 있었던 정적인 이미지, 기존의 우리 모두의 인식들을 확실하게 반전시키기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이런 서베이어의 임무는 개발 및 건설하는 데 약 1억 5,400만 달러, 그리고 이를 발사하는 데는 약 6,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연간 약 2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감히 감도 안 잡힐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의미있고 값진 관측 결과를 안겨준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였습니다.
비록 2006년 11월 5일 통신이 끊겨 임무가 종료되긴 했지만 그가 남겨준 많은 기록들은 우리 인류 우주 탐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 탐사의 길잡이 역할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에 직접 착륙해 탐사를 진행했고 나사의 디스커버리 계획에 포함되었던 마스 패스파인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디스커버리 계획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알차게 계획한 태양계 탐사 임무 중 하나를 말합니다. 왜 굳이 적은 비용으로 탐사를 계획했냐고요? 바로 굉장히 많은 돈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계한 나사의 탐사선들이 꽤 많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스 옵저버를 들 수 있겠는데요. 마스 옵저버는 발사 이후 화성 궤도에 진입하기 딱 3일 전에 통신이 두절되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셈입니다. 마스 옵저버 계획에는 무려 약 8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1조 64억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음에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으니 이후에 탐사선에 고액을 투자하기엔 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저렴하지만 더 빠르고 더 뛰어난 탐사선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목표 아래 총 비용 고작 약 1억 5천만 달러로 마스 패스파인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 패스파인더를 하나의 본체로 오해하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997년에 화성에 도착해 탐사를 진행했던 무인 착륙선과 이동식 로버, 이 두 개를 통칭하여 마스 패스파인더라고 부르며 여기서 이동식 로버의 이름은 소저너이고 본체인 무인 착륙선은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기리기 위한 그의 추모 기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이자 천체 화학자이자 작가인데 이런 직업을 가지고 많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채롭게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을 대중들에게 친근한 학문으로 만드는데 열렬히 노력한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미국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1996년 12월 4일, 즉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발사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난 후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딱 맞추어서 무사히 화성에 안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스 패스파인더의 임무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스 패스파인더의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주된 목표 임무는 바로 화성의 토양과 암석 그리고 대기와 기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통신 체계만을 가지고도 정보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와 화성 지표에서의 로버의 기동성과 실용성 체크하기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화성을 향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1976년 바이킹 착륙선 이래로 무려 20여 년 만에 화성 지표면에 직접 착륙하는 탐사선이었다는 데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이전까지는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통해 많은 기술들이 검증되었고 여기서 효과가 인정된 기술들은 스피릿 로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테스트되기 위해선 당연히 그에 맞는 탐사 장비들이 있어야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의 토양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기구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먼저 착륙선에 있던 장비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체 착륙선에는 특수 스테레오 카메라 IMP, Imager for Mars Pathfinder가 탑재되었습니다. IMP는 흑백이 아닌 컬러 카메라로 높이 조절 및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 화성의 경관을 촬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의 기후와 대기 정보를 수집하는 ASI, Atmospheric Structure Instrument와 MET, Meteorology Package도 탑재되었습니다. ASI를 통해서는 화성의 기압과 바람, 그리고 온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MET를 통해서는 세계의 바람 자료를 이용해 바람의 풍속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소저너에 탑재된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6개의 바퀴입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초속 1cm를 주행할 수 있는 6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엑스레이 분광기 APXS, Alpha Proton X-ray Spectrometer가 함께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APXS는 러시아에서 발사했던 화성 탐사선인 마스 구리코에도 있었지만 이때의 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소저너 로버에 몸을 담았습니다.
APXS는 화성의 암석과 토양의 성분을 각각 검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함께 탑재된 흑백 카메라와 컬러 카메라를 통해 화성 표면을 겨우 몇 밀리미터에서 몇백 미터 정도 거리만을 남겨두고 아주 가깝게 접근하여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화성의 지질학에 대한 연구 및 암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행용 내비게이션 흑백 카메라도 역시 몸을 실었습니다. 주행로에 존재하는 각양각색의 장애물 등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레이저 기구가 5개가량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태양 전지판입니다. 이 태양 전지판은 장비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착륙선과 소저너 로버에 요구되는 전력들은 전부 이 태양 전지판에서 비롯되었는데, 착륙선은 3개로 구성된 날개 모양의 전지판 3개에서 35W를, 소저너 로버는 로버 상단에 부착된 전지판에서 13W를 제공받으며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탑재된 장비는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는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기로, 패스파인더에는 X밴드 고이득 안테나가 사용되었으며 대역폭은 초속 6kB 시무즈 통신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역폭이란 어딘가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주파수의 폭 또는 범위를 일컫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어진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지금부터는 패스파인더가 착륙하던 날인 1997년 7월 4일로 돌아가 어떤 방식으로 착륙을 진행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파인더는 초속 6.1km의 속도로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이후 대기권과의 마찰을 통한 감속 방법인 에어로 브레이킹을 통해 초속 370m 수준까지 속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직경이 약 11m쯤 되는 낙하산을 펼쳐 초속 68m까지 추가 감속합니다. 이 순간으로부터 20초 후 내열쇠를 해체합니다. 이로부터 또 20초 후 에어로셀로부터 착륙선이 분리되어 20m 길이의 줄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고도 약 1.6km 지점에서 화성의 대기를 관측 탐사하고 고도 약 335m 지점에서 에어백을 펼쳐 다가갑니다. 이후 고도 약 60m 지점에서 고체 로켓 분사를 진행하고, 이로부터 정확히 2.3초 후 고도 약 21.5m 지점에서 매달렸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초속 약 14m의 속도로 화성 표면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이때 에어백의 효과로 인하여 무려 15.7m 높이까지 패스파인더가 튕겨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 최소 15번 이상까지 통통통통 튀고 난 후에야 겨우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1997년 7월 4일 16시 55분 55초 UTC, 패스파인더는 화성 표면 착륙에 무사히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성에 발을 내디딘 패스파인더는 생각보다 꽤나 긴 수명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작동하였습니다. 이는 화성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착륙으로부터 83 화성일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나사는 패스파인더와의 통신이 끊겼던 1997년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998년 3월 10일까지 무려 반년 동안이나 통신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월 7일에 아주 짧고 경미한 신호를 잠시 동안 수신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통신 두절의 원인은 바로 저온 상태에 있습니다. 로버는 아무 결함 없이 정상적이지만 착륙선이 저온 상태로 인하여 고장나버렸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로버는 지구와의 통신이 끊겼을 경우 착륙선 근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탑승할 수는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패스파인더의 로버는 자신이 한 몸이 고장날 때까지 착륙선의 근처를 열심히 순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패스파인더는 많은 업적과 양질의 자료를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우주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패스파인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마스 오디세이입니다. 2001 마스 오디세이는 2001년 4월 7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나사의 화성 탐사선 중 하나로 반년 동안의 긴 여정 끝에 2001년 10월 24일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마스 오디세이 역시 대기권과의 마찰을 통한 감속 방법인 에어로 브레이킹을 거쳤는데, 에어로 브레이킹은 마스 오디세이가 화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로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02년 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02년 2월 19일 마스 오디세이는 공식 탐사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 오디세이는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임무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기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화성의 주위를 빙글빙글 공전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화성에 물과 얼음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흔적, 그리고 지표면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스 오디세이는 주 임무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수집한 화성의 자료들을 대신 받아서 지구에 송신해주는 일종의 중계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란 2004년 화성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를 진행했던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로, 스피릿은 2011년에, 오퍼튜니티는 2019년에 그 수명을 다했던 바 있습니다. 관측 탐사 임무부터 시작하여 정보를 대신 전달해주는 임무까지 다방면적으로 활약했던 마스 오디세이, 과연 이런 만능 오디세이에는 어떤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열 방출 이미징 시스템 THEMIS, Thermal Emission Imaging System입니다. 이 기기는 다스펙트럼의 열 적외선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완성하는 데 쓰이는데, 화성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광물들의 전체적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마선 분광계 GRS, Gamma Ray Spectrometer입니다. 분광계는 물체가 자체적으로 내는 빛이나 그 물체로부터 투과 혹은 반사된 빛들을 직접 분석하여 파장을 읽는 장비로 물체의 조성을 밝혀내는 데 주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화성 방사능 환경 실험 MARIE, Mars Radiation Environment Experiment입니다. 이는 화성에 조성되는 방사능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얻고자 실행되었습니다. 오디세이에 탑재된 기기까지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마스 오디세이의 구체적인 임무 수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망의 2001년 4월 7일 마스 오디세이는 델타2 로켓에 몸을 실은 채 화성을 향해 발사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01년 10월 23일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2년 2월 19일 본격적인 화성 관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2003년 10월 28일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태양 플레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화성 방사능 환경을 측정하는 기기가 끝내 고장나버리고 맙니다. 2004년 8월에는 제1차 임무, 즉 주요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고, 이로부터 2년 동안, 즉 2006년 9월까지 제2차 미션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오디세이는 장기간에 걸쳐 화성의 기상을 관측하기도 했고,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였던 스프릿과 오퍼튜니티의 자료 송신을 직접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마스 익스프레스입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는 앞서 소개한 3개의 탐사선과는 달리 나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 우주국 ESA와 러시아의 우주 과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획하고 빚어낸 유럽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화성 근처를 위주로 도는 마스 오비터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우주국가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탄생시킨 화성 착륙선 비글 2호입니다. 이런 마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에 몸을 실은 채 2003년 6월 2일에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드디어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화성을 향해 비행한 거리만 약 4억 9,1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사실 비글 2호는 굉장히 많은 탐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성에 착륙한 이후로부터 약 반년 동안 지하 약 4km에 존재하고 있는 암석과 토양 등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과, 화성에 존재했을 수도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며 화성의 지표 지도를 작성하는 일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늘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법이죠. 비글 2호는 화성에 착륙하자마자 통신이 바로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우주 속에서 그냥 영원히 실종되어 버린 것이죠. 이날은 2004년 2월 6일이었고, 과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비글 2호는 화성 표면에 크게 충돌한 것이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임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성에 발을 내딛자마자 실종되어 버리다니 그저 허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마스 익스프레스를 제작하는 데 힘썼던 모든 연구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얼마나 상실감이 컸었을까요? 심지어 개발에서 발사까지 소요된 총 제작 비용은 무려 우리 돈 약 2,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마스 오비터가 열심히 관측 임무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약 687일,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카메라 6대와 분광계 그리고 레이더 등의 장비를 통해 궤도를 천천히 돔과 동시에 계속해서 표면을 관찰하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첫 성과물은 바로 얼음 촬영인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2004년 1월 23일 화성의 남극 지역에서 물 분자가 존재하는 부분을 감지해낸 후 얼음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5일 이탈리아의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연구진이 마스 익스프레스가 직접 수집한 관측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해본 결과 화성의 얼음층 아래쪽에 호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아 지구에 송신했습니다. 이렇게 마스 익스프레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4개의 화성 탐사선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화성 탐사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태양계의 영순위의 행성이니 말입니다. 언젠가는 화성에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접해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인류가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날이 올 순간까지 화성 탐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